어머, 놀래라. 언제 오셨어요? 어머님, 여긴 저희 집이에요.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놀랐겠다. 엄마가 미리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말이야, 이 집 열쇠도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은 건 너희들이잖니.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요즘 세상에 사생활도 좀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래, 너희 사생활 지켜주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반찬 두고 갔어. 근데 너희는 그걸 고마워하긴커녕 이젠 내가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구나. 출장 잘 갔다 왔니? 네, 며칠 전 출장 간다더니 사돈들이랑 웃고 떠들며 들어오더라. 면세점 봉투에 외식 영수증까지 내가 봤어. 그래, 너희도 여행 가야지. 근데 왜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니? 그건요, 그냥 저희 쪽 일정이라. 어머님까지 모시고 가기엔 좀 여러모로. 그리고 그건 저희 일이에요. 여러모로 뭐 불편했니? 부담스러웠어? 그래, 시댁은 늘 짐이었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예식장, 신혼여행, 예물 다 우리가 했는데 그땐 고맙다고 웃더니 이젠 귀찮아졌구나.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요즘 시댁에서 그 정도는 다 해줘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니? 내가 출장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엄마는 내가 사돈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오는 걸 눈으로 봤어. 엄마는 뭘까? 전화하면 바쁘다고, 찾아가면 불편하다고. 엄마, 그게 왜 그렇게까지 돼야 해? 그냥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자주 오니까 우리도 좀 힘들었어. 그럼 사돈은 이 집에 안 오니? 보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더만. 사돈은 더 자주 오겠지. 그리고 나는 반찬 들고 버스에 지하철 타고 오고. 엄마는 당연히 자주 오는 거죠. 그리고 반찬 해주신 게 뭐 그리 대단하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해주지 않으시면 되죠. 그래 오냐? 내가 유세 좀 했다. 이제 편하게 해줄 테니 내 집에서 나가라. 네, 이 집 니들한테 사준 거 아냐? 등기부등본엔 아직도 우리 부부 이름이야. 이 집 팔아서 이젠 우리도 편하게 우리 방식대로 살란다. 엄마,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 지금 이사 갈 데도 없고 애 낳으면 어쩌려고. 에? 그래. 그런 얘긴 할 줄 아는구나. 생각은 있는 거고. 둘러대지 말아라. 이건 내 방식이야. 니들 방식이 있듯이 나도 내 방식이 있어. 장씨 할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애 놓으면 애 밥은 누가 해주고 김장은 누가 해줄 건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젠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니들 인생 알아서 해. 이 집 팔고 나면 엄마도 너희한테 반찬도 전화도 미안함도 안 남길 거야. 이 집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사준 집인데 아들이란 놈이 우릴 이렇게 내쫓는구나. 한 달 내로 아파트 비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72세 장유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결혼한 자식들은 다들 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아들은 결혼하면 말할 것 없고요. 며느리는 원래부터 남이었으니 결혼한다고 바뀌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늦게 장가간 아들을 보면서 장유진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려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씨 할머니에게는 아들, 딸 둘이 있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두 남매를 두었습니다. 딸이 먼저 태어나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어요. 어릴 적부터 야무지고 손재주도 좋아 엄마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딸은 학교도 잘 다녔고 말도 참 잘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직장에 들어갔고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딸이 떠나던 날 아파트 앞에서 꼭 안아주고 눈물을 꾹 삼켰습니다. 빈 방을 보면 괜히 가슴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딸은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하고 찾아왔어요. 명절이면 손주들 손 꼭 잡고 먼저 시댁에 들렀다가 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한 반찬이야. 드셔보세요. 그 정성에 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돈도 예의 바르고 허물 없이 지내는 분이라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어요. 장난감보다 책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방 안이 더 편하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혼자만의 세계가 뚜렷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끔은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서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좀 쉬고 싶어. 장씨 할머니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속으로는 얘가 세상살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기다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뒤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가 응원했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에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결과는 오지 않았어요. 시험이 끝난 날이면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장씨 할머니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엔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책을 모두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걸 봤어요. 다 쓸모없어. 이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날 장씨 할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기 전 조용히 문 앞에 김밥을 놔두었어요. 배고플까봐 그냥 먹기만 해라. 입으로는 말하지 못한 마음을 음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고 아들은 또 경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때도 결과는 같았어요. 30이 훌쩍 넘도록 집에만 있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두려웠고 친척들의 말도 가시처럼 박혔어요. 얘는 아직도 놀고 있어? 그럴 때면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담배만 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나 일하게 됐어. 회사는 작고 연봉도 적지만 정규직이래. 그 말을 듣고 장씨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움츠러든 어깨가 조금씩 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막걸리 한 잔을 나눴습니다. 말없이 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이제 진짜 이 녀석도 제자리를 찾았구먼.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작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뒤 장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늦은 나이에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 아들의 얼굴엔 서서히 여유라는 게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빛도 조금씩 밝아졌고 말수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장씨 할머니는 아들이 가끔씩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아니야, 그냥 좀 그렇네. 알고 보니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상대 여성들에게 거절당한 일이 반복되었다 했어요. 35 먹고 겨우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라서 그런가 봐.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괜히 웃으며 덧붙였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다들 나이 많다고 부담스럽대. 그리고 집도 없다고. 그때부터 장씨 할머니는 밤마다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가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되네. 누구보다 순한 아인데. 그러다 어느 날 용기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 결혼하면 집 해줄게.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그거 너한테 줄 생각이야. 아들은 처음엔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엄마, 그런 얘기 왜 해? 괜히 기대만 시켜. 하지만 장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다.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그 뒤로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소개팅 자리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서울 쪽 아파트예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여성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에게 연락이 먼저 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그 사실이 마냥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씁쓸했어요. 요즘 시대가 사람을 보기보다는 조건을 우선 따지는 시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도 아이가 선택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렇게 아들은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이번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자신감이 붙은 듯한 아들의 모습에 장씨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좀 진지해. 그 말을 듣고 장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어디서 만났는데? 어떤 아가씨야? 학교 선생님이야. 똑똑하고 성격도 차분해. 그때 아들의 나이는 어느덧 38이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걱정은 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 인연이면 잘 되겠지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장씨 할머니는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입안이 자꾸만 바짝 마르고 손끝은 서늘했어요. 좋은 아이라면 좋겠다. 우리 애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면 더 좋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눈에 봐도 단정한 차림에 젊은 여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하늘색 블라우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가벼운 화장만 얹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 인사는 짧고 조용했지만 장씨 할머니는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날도 더운데 오느라 수고했네요.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꽤 괜찮은 아가씨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고 며느리 될 아가씨는 남의 말에 끼어들지도 않고 묻는 말에는 또박또박 대답하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 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당황스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 예식장에서 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좋은 날은 예쁘게 하고 싶어서요. 장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 뭐, 한 번뿐인 날인데 예쁘게 해야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무게 하나가 또각또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신혼여행도 의미 있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주 정도면 좋겠어요. 이번엔 남편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유럽 2주면 항공권에 숙소의 식비에 도대체 얼마가 드는 거지? 표정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장씨 할머니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해줘야 할 결혼이니 깨지지 않게 해야지. 그 마음 하나로 참고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계약부터 촬영, 혼수가전, 예단, 예물까지 하나하나가 상상 이상으로 고가였고 며느리 쪽에서 내놓는 조건들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소하게 하자고 했던 예단도 며칠 지나지 않아 체면이 있으니 정식으로 하자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기대하는 게 좀 있어서요. 양가 간에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들은 늦은 취업, 반복된 거절 속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살아왔고, 이제야 겨우 웃는 얼굴을 되찾은 참이었어요. 그걸 다시 어둡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씨 할머니는 조용히 속을 삼키고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결국 결혼 준비의 대부분은 장씨 할머니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취업한 지 몇 해 되지 않았고 월급도 아끼고 아껴야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대출도 어렵고 마이너스 통장은 아예 손도 못 댔습니다. 결국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 이번에만 좀 도와줘. 그 말을 들은 장씨 할머니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뭘 갚니? 부모가 해주는 건 갚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네 인생 잘 살면 되는 거지. 남편은 말없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어 내밀었어요. 장씨 할머니는 옷장 안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엔 수년간 아끼고 모은 적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원래 네 장가 갈 때 쓰려고 모은 거야. 드디어 쓸 날이 왔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기쁨보단 피로가 더 앞섰어요. 며느리는 드레스, 한복도 빌리는 게 아니라 다 구매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도 마음에 안 든다며 촬영 장소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사진이 평생 남잖아요. 예쁘게 나와야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장씨 할머니는 그 안에서 고집스러운 기색을 느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게 너희 행복이면 나는 괜찮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장씨 할머니의 마음 한켠엔 미세하지만 선명한 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게 금이 가면 언젠가는 그 끝이 갈라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걸 장씨 할머니는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집 이야기를 꺼냈던 날, 장씨 할머니는 반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묻혀둔 콩나물을 통에 담고 있던 그 순간, 문득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 나 잠깐 들러도 돼? 오랜만에 들른 아들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손끝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잠시 뒤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신혼집을 분당 쪽으로 구하면 안 될까?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당. 거긴 멀잖아. 네 직장은 서울이고 며느리도 학교가 서울이라며?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람이 지금은 서울 외곽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 처가도 그 근처라서 거기서 살고 싶다네. 말끝이 흐려졌고 눈치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처가 근처가 편하다는 말, 그게 그렇게 당연한 건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 혼자 앉아 있던 장씨 할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 조용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가 신혼집을 분당에 구하겠대요. 처가 근처라서.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담배를 꺼내 문 쪽으로 나가며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그럼 서울 집은 어쩌고?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그냥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아파트는 장씨 할머니 부부에게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20년 전 가난과 불안 속에서 손에 넣은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허름한 단독주택이었고 지하철역도 멀었어요. 비만 오면 담벼락 틈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겨울이면 보일러도 잘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친척이 몇 년만 지나면 이 동네도 확 바뀐다고 말한 그 한마디를 믿고 할머니는 새벽마다 건물 청소를 나갔습니다. 고무장갑 속에 물이 차도 손끝이 짓무르면서도 버텼어요. 남편은 운전 일을 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집을 수리하고 세를 주고 몇 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진짜로 개발이 시작됐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됐습니다. 입주한 뒤 처음 창문을 열고 바라본 동네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 집은 단지 거주지가 아니라 장씨 할머니 부부의 인생과 고생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엔 부동산 전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여기 어때? 분당 쪽인데 여기랑도 가깝고 학교도 바로 앞이야. 장씨 할머니는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좋은 동네였습니다. 지하철도 가깝고 아파트는 신축이었고 초등학교도 걸어서 3분 거리였어요. 보는 순간 이 집 좋네라는 생각도 잠시. 장씨 할머니는 바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면 8억 정도. 분당 아파트는 10억이 넘었어요. 얘야, 이 집 하려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2억이 모자라. 그 말에 아들은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거 엄마 아빠가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그래,
해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걸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니?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녁 장씨 할머니는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식었고 국에 김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하자 뭐 어쩌겠어. 나중에 우리가 뭐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장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왜 이리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난 이 집이 그냥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인데 그걸 이렇게 쉽게 내놓자고 하다니.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작은 금이 자라고 있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요. 정중한 말투였고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진정으로 고마워하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 답은 오직 시간이 알려줄 것 같았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 날 장씨 할머니는 사인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인사했어요. 수고 많았다. 너 덕분에 우리도 사람 대접받았어. 고마웠다. 그 말은 마음속으로만 남았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오는 길, 계단을 내려가며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올라내려온 복도, 겨울에 추워서 문 앞에 신문지를 붙여두던 그날들,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나와 신문 배달하는 소리를 들으며 출근하던 그 새벽들,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기억을 묻지 않았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계약이 끝나고 바로 입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설레 보였고 며느리는 인테리어 도면을 들고 다니며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화이트 톤으로 벽지하고 싶어요. 가전은 삼성으로 맞추려고요. 장씨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예쁘게 해라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어머님, 어떤 색 좋아하세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댄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예정대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까지 14일 일정이었어요. 비행기 표며 호텔, 여행 경비까지 장씨 할머니 부부가 다 마련했지만 아들은 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여행하고 와요. 며느리 역시 여행 중간중간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머님,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다음에 꼭 두 분도 다녀오세요. 그 문자를 보며 장씨 할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는 생각보다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정말 좋은 시작을 했어요. 잊지 않을게요.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를 할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식탁에 앉으면 결혼식이랑 예식장 너무 예뻤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신혼집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장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게 잘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시기엔 며느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식사 후엔 설거지라도 하겠다며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끔은 김치도 한 통 가져가고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반찬 너무 맛있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씨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앞서간 게 아닌 건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즈음엔 명절에도 먼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떡국은 우리가 준비할게요. 집사람이 전도 좀 부쳐봤대요. 그렇게 처음 몇 달은 장씨 할머니 부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가족끼리 웃으며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씨 할머니의 마음속 균열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다 해도 아직은 희미한 금처럼 금방 메워질 수 있을 만큼 작고 얇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장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된 아가씨가 학교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집안일에 서툴렀고 둘 다 맞벌이라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얘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정도였어요.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 3마리를 사서 간장과 생강, 매실청을 넣고 조림을 했습니다. 잘게 썬 마늘을 기름에 볶아 멸치와 함께 바삭하게 만들었고 시금치와 열무를 데쳐 무쳐놓고 새로 담근 열무김치는 유리통에 정갈하게 눌러 담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딸을 시집 보낼 때 싸준 첫 반찬통처럼 정성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먹는다고 했던 갈치조림도 챙겼습니다. 밥에 비벼 먹으면 학교에서도 든든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엔 반찬 좀 많이 해두자. 바쁘다더니 얼굴도 보기 힘들어. 남편은 말없이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참 매번 이런 걸 정성으로 하네.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장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번 주에 반찬 좀 가져다 줄까? 아들은 약간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 집사람도 학교에 일이 많대.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면 안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상하면 안 되니까 며느리한테 문자라도 해놔. 응, 알았어. 그렇게 장씨 할머니는 이른 아침 반찬통 3개를 큰 가방에 담아들고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환승하고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며 한 손엔 장바구니, 한 손엔 보온 가방을 들고 분당으로 향했어요. 도착할 즈음 정류장에서부터 아들 집까지 15분 정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팔을 눌러 아파왔지만 그래도 무릎에 힘을 주며 올라갔어요.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됐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조금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급한 회의가 생겨서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그 문장을 읽고 장씨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정말 회의 중이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비닐 가방을 조심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 가방을 들고 돌아가는 손이 유난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눈부신 날인데도
마음은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장씨 할머니는 그저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구나. 그걸로 됐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그냥 두고 가죠. 둘 다 피곤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학교 일정이 많아서요. 아파트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 없이 반찬을 두고 오고 며칠 뒤에야 간단한 메시지만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 장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오직 문 앞만 바라보고 다녀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그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메모 하나, 인사 하나 남기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이제는 일처럼 반복됐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주방 정리를 하던 장씨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에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찬물 한 컵을 마시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이후 장씨 할머니는 반찬을 가져갈까 말까 스스로와 한참을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비를 해도 들고 나가도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걸 알기에 이젠 반찬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문 앞에 버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 후 1년 정도 아들 부부는 조용히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한 뒤 두 번째 맞이한 설 명절, 장씨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전 재료를 하나하나 사모았습니다. 무 넣고 양념 재운 동그랑땡, 갈아놓은 동태살, 손질한 고사리까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마음은 설렜어요. 평생 명절마다 부엌에서 일만 하다가 이젠 며느리랑 함께 설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장을 보고 시장에서 참기름도 새 걸로 샀어요. 모자라다 싶어 이틀 연달아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거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 말에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떡국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딸과 손주들은 아침 일찍 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아들 언제 와요? 엄마? 곧 오겠지. 명절인데 아무리 늦어도 점심 전엔 오겠지. 하지만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언제쯤 오니? 점심은 같이 먹자. 다 차려놨다. 그 말에 아들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엔 처가 먼저 갔다가 갈게. 늦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점심은 같이 먹어야지. 이번엔 좀 어렵겠어. 처가 쪽이 다 모이는 자리래. 그 순간 장씨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툭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기다렸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떡국이 퍼지지 않게 중불에 데우며 딸과 손주들이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아들 안 와? 딸이 조심스럽게 묻자
장씨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식은 떡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안에선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음식이 아니라 서운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설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고 저녁 무렵 며느리의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친정 쪽 일정이 길어졌어요. 하는 짧은 문자가 왔을 뿐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며 장씨 할머니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떡국 냄비를 다시 보았습니다. 냄비 속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속 온기가 꺼지는 것 같았어요. 딸은 조용히 행주를 꺼내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볼륨을 키웠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 말이 없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장씨 할머니는 한참을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이 담겨 있는 접시를 하나하나 랩으로 싸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처가도 가족이지. 그래 맞아. 근데 우리는 뭘까? 그 한마디가 조용한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장씨 할머니 집에 들른 날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연휴를 맞아 하룻밤 자고 갈게요, 어머님. 이라는 말에 장씨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으로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활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도 깎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도토리묵? 진짜 맛있어요. 엄마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아들 부부는 작은 방에서 장씨 할머니 부부는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씨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조용히 들어가 쌀을 씻고 콩나물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김치는 아들이 좋아하는 갓김치를 꺼내 놓았고 멸치볶음도 바삭하게 다시 볶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나니 시계는 이미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들은 일찍 일어나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작은 방 문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조심스레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얘야, 밥 다 됐다. 나와서 먹자.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며느리가 머리를 헝클인 채 나왔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깊이 잤네요. 그 말투는 미안함보다는 아직 덜 깬 목소리에 가까웠어요. 장씨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피곤했겠지. 아침 먹자.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콩나물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계란말이를 입에 넣은 뒤 작게 말했습니다. 응, 어머님. 간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저희는 싱겁게 먹어서요.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손에 쥔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할게. 겉으론 웃었지만 서운한 기분은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와서 잘 때면 아침을 포함한 식사 준비는 항상 장씨 할머니 몫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장씨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 때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장씨 할머니는 김치 몇 포기와 며칠 묵힌 갈치조림,
멸치볶음을 반찬통에 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 전 아침에 간이 짜다 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번엔 일부러 간장을 줄였어요. 고춧가루도 절반만 넣고 멸치도 조금만 볶았습니다. 김치는 새로 담은 것이었고 배추는 절인 배추를 사서 직접 버무렸어요. 도시락을 싸다니는 며느리가 예전에 어머님 김치가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아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서 매번 더 맛있게, 더 깔끔하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번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바쁘다 했고 매번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답만 돌아오니 이젠 굳이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정말 조용히 그냥 다녀오자고 마음먹었어요. 분당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도 서늘했습니다. 양손에 들린 반찬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장씨 할머니는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골목 끝에서 익숙한 흰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갈 차라 생각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눈에 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엔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엔 아들이, 그리고 뒷자리엔 낯익은 얼굴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였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몸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선글라스를 낀 아들이 고개를 돌리는 듯 했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멈추고 트렁크가 열리며 캐리어를 내렸습니다. 면세점 쇼핑백,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포장지, 그리고 서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사돈 아주머니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아들은 가방을 든 채 익숙한 듯 사돈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장씨 할머니는 좀 놀랐습니다. 아들이 출장 간다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반찬을 가져다 줄까 묻자 엄마, 이번 주엔 지방 출장 있어. 다음에 오세요.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그냥 넘겼어요. 출장이라니 어쩔 수 없지. 그러고는 출장 갔다 오면 더 든든하게 먹으라고 생각하며 반찬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 모든 정성이 그 순간 허공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사돈 아주머니가 다음엔 유럽 가야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라는 말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중국 다녀왔으니까 다음엔 유럽이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장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선 채 어깨가 내려앉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양손에 들린 반찬 가방을 더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갔지만 그걸 놓을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파트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땐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누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몇 번을 누르다 틀렸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눌렀습니다.
문이 띡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실내 공기가 반겨졌습니다. 거실엔 방금 도착한 짐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 위엔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 와인잔과 수입 치즈가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거실 한켠엔 자신이 몇 달 전 사준 전자레인지 옆에 자신이 담아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은 반찬 상한 것도 있었고 냄새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장씨 할머니를 보는 순간 놀란 기색이 지나갔지만 그보다 먼저 올라온 건 눈에 보이는 짜증이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여긴 저희 집이에요.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 말은 겉으론 예의인 척했지만 속엔 왜 왔냐는 말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장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놀랐겠다. 엄마가 미리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거니까. 근데 말이야, 이 집 열쇠도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은 건 너희들이잖니.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요즘 세상에 사생활도 좀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던져지자 장씨 할머니는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사생활.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그래, 너희 사생활 지켜주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반찬 두고 갔어. 근데 너희는 그걸 고마워하긴커녕 이젠 내가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구나. 그때였습니다. 터질 듯이 참아온 말이 마침내 입 밖으로 쏟아졌어요. 출장 잘 갔다 왔니? 며느리는 순간 정색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며칠 전 출장 간다더니 사돈들이랑 웃고 떠들며 들어오더라. 면세점 봉투에 외식 영수증까지 내가 봤어. 말을 마친 장씨 할머니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너희도 여행 가야지. 근데 왜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니?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건요, 그냥 저희 쪽 일정이라 어머님까지 모시고 가기엔 좀 여러모로. 그리고 그건 저희 일이에요. 여러모로 뭐? 장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편했니? 부담스러웠어? 그래, 시댁은 늘 짐이었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예식장, 신혼여행, 예물 다 우리가 했는데, 그땐 고맙다고 웃더니, 이젠 귀찮아졌구나. 며느리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요즘 시댁에서 그 정도는 다 해줘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공기를 느끼며 장씨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니? 장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출장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엄마는 내가 사돈들이랑 해외여행 다녀오는 걸 눈으로 봤어. 엄마는 뭘까? 전화하면 바쁘다고, 찾아가면 불편하다고. 아들은 불편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너무 자주 오니까 우리도 좀 힘들었어. 그럼 사돈은 이 집에 안 오니? 보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것 같더만. 사돈은 더 자주 오겠지. 그리고 나는 반찬에 들고 버스에 지하철 타고 오고. 엄마는 당연히 자주 오는 거죠.
그리고 반찬 해주신 게 뭐 그리 대단하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해주지 않으시면 되죠.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래 오냐? 내가 유세 좀 했다. 이제 편하게 해줄 테니 내 집에서 나가라.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 집 니들한테 사준 거 아냐? 등기부등본엔 아직도 우리 부부 이름이야. 이 집 팔아서 이젠 우리도 편하게 우리 방식대로 살란다. 아들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 지금 이사 갈 데도 없고 애 낳으면 어쩌려고. 에? 그래. 그런 얘긴 할 줄 아는구나. 생각은 있는 거고. 둘러대지 말아라. 이건 내 방식이야. 니들 방식이 있듯이 나도 내 방식이 있어. 장씨 할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애 놓으면 애 밥은 누가 해주고 김장은 누가 해줄 건데? 며느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젠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장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니들 인생 알아서 해. 이 집 팔고 나면 엄마도 너희한테 반찬도 전화도 미안함도 안 남길 거야. 신발을 신으며 장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 사준 집인데 아들이란 놈이 우릴 이렇게 내쫓는구나. 한 달 내로 아파트 비워. 문을 열고 나서며 장씨 할머니의 발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장씨 할머니는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점점 싸늘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반찬 몇 통 싸서 가져간 게 다인데 왜 나는 마치 불청객이 된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을까?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늘도 또 그랬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없이 담배를 꺼내더군요. 대체 걔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무시를 당해?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화내지 마. 나도 속상한데 우리가 더 어른이잖아. 아니야, 이젠 아니다. 나 참았어. 진짜 많이 참았어. 결혼식 때도, 예단 예물 때도 그놈의 신혼집이며 여행까지 다 우리가 해줬지. 근데 돌아온 게 뭐야? 문 앞에 놓고 가세요. 사생활 침해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래, 당신은 엄마니까 참는다 쳐. 근데 난 아버지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우릴 내치고 있어. 분당집 팔자. 등기 우리 이름이지 않어. 그 집 걔들한테는 과분해. 당신 너무 화난 거 알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지그시 감고 말했어요. 우릴 가족 취급 안 하는 사람들한텐 가족 대접 안 해줘도 돼. 이제 그만하자. 우린 우리 살 길 찾자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앉아 분당집을 정리할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팔자. 그 집은 우리 집 아니니까 더 이상 우릴 맞이하지 않는 집에 마음 둘 것도 없지 뭐. 며칠 뒤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얘야, 아빠도 내 생각과 같아. 분당 아파트 팔자고 한다. 니네 나가야겠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또 그 소리야. 그날 화나서 말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다. 내 집에 누가 살고 있더라. 사는 건 너희인데 그 집 주인인 우리는 사람 대접 못 받더라.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을 거실에 앉히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우리 부부가 살 집이었어. 니들 결혼하면서 우리가 내줬지.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살 집이 필요해졌어. 너희랑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롭더라.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늘 먼저 찾아와 주시니까 당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근데 이젠 우리가 먼저 결정할게. 너희도 너희 살길 살아. 우린 우리 방식대로 살 테니까.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엔 어머님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이런 집, 이런 사랑, 내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걸 받았던 거라는 걸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네가 그 말 해줘서 다행이다. 앞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보자. 분당집은 당장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등기를 장씨 할머니 부부 공동 명의로 다시 변경했고 조건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부모에게도 열려 있는 공간으로 남을 것. 마음 다치면 문도 닫힌다. 그런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소파에 앉아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지. 그런데 그날 당신 손 덜덜 떨면서 들어오는 거 보고 나도 사람이더라. 저는 남편의 잔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어. 잔을 부딪히며 우리 부부는 오래간만에 진짜로 우리만의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반찬통을 싸는 일도 없고 버스 타고 분당까지 가는 길도 없습니다. 대신 남편이랑 같이 시장에 가서 우리 먹을 만큼만 장을 보고 돌아와서 국 하나 반찬 하나 그렇게 소박하게 식탁을 차립니다. 예전처럼 마음 졸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미워하며 잠드는 일도 없습니다. 이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요? 요즘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가끔 전화를 걸어 요리법을 물어오기도 하고 아들은 주말마다 같이 식사하세요 하며 먼저 찾아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단단한 듯 하면서도 한순간에 금이 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가족 때문에 마음 아리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젠 이렇게 생각하려고요. 내가 해준 만큼만 바라지 말자. 내가 했던 사랑이
언젠가 돌아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손끝에서 시작된 정성이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가끔은요, 나만 참지 말고 나도 내 감정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와 남편의 판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